개신교회 교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양성 판정을 받는다. 야외에서 열린 집회라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다. 누군가 교회에 계획적으로 바이러스 테러를 했다. 모두가 전광훈 목사가 퍼뜨리고 있는 가짜 뉴스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이런 가짜 뉴스들이 만든 위기입니다. 팬데믹만큼이나 인포데믹도 우리의 적이 될 것이다. 코로나의 세계적인 대유행이 시작됐던 지난 3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했던 경고입니다. 인포데믹은 가짜 뉴스가 유행병처럼 확산되는 이상현상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가짜 뉴스가 유행병을 확산시키는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짜 뉴스, 바이러스 테러가 아닐까요? 온데 김슈맨. 한 가지 이슈에 얽힌 신박한 키워드들을 따라가다 보면 이슈 전체의 맥락이 읽히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이슈맵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요 이슈 3가지 중에서 하나가 이슈맵의 주제로 선정됩니다. M요원, 강지원 의원 준비하셨죠? 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아침을 깨우는 저 MC 장원 M요원의 꾀꼬리!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부터 갈라지네요. 예. 꾀꼬리! 네. 같은 목소리로 네. 오늘의 이슈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중도 성향 무당층이 점점 줄어들면서 진보와 보수 양극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샤이 진보층이 움직이고 있는 듯한 모습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지난주에 비해 4%포인트가량 올라 38.9%를 기록하게 된 것인데요. 리얼미터는 이 현상에 영향을 미친 사안에 대해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자의 대거 등장, 그리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보수 인사들의 코로나19 확진 등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또 샤이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새로 보시는군요. 네, 샤이 진행자. 네. 우리 국장님은 또 샤이끼리 통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처음 일단 놀리기 시작하신 것 같은데. 네. 자, 보수 중도 진보층 샤이에 숨어 있는 진보 지지층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샤이 진보란 개념 자체가 좀 의심이 됩니다. 진보를 지지하는 건 당당하게 지지할 수 있거든요. 샤이 보수, 샤이 트럼프와 같은 맥락으로 쓰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떤 면에서 보면 보수 언론이 진보층의 결집을 막기 위해서 쓰는 프레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가 있을 텐데요. 강지원 의원.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권한 일부를 위임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 보고에서 국정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사실상 북한의 제2인자가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점이 바로 이 권한 위임의 배경이 무엇일지. 사실 최근 들어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끊이질 않았었잖아요. 뭐 이번 내용에도 이것이 관련이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적인 석상에 나타나지 않아서 수술을 했다. 아주 위독하다 이런 얘기가 있다가 또 비료 공장에 또 떡하니 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떡하니. 존재감을 과시했는데 사실상 그때 북한이 핵 몇 번 쏜 것보다 핵실험 몇 번 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었다. 북한의 건재함을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외신에서. 그래서 이번 상황에서도 위임 통치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래통합당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또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분야 같은 경우는 박봉주, 김덕훈이 권한을 위임받고 네. 김여정은 대남 대미정책, 그리고 당 중앙군사위는 이병철에게 권한을 이양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9년 동안 통치하면서 통치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어 있고 네. 어떤 정책 실패가 따랐을 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하태경 의원의 추측이죠. 네. 그러니까 추측이고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이고 오창석 의원은 동의하시나요? 저는 조금 다른 측면을 좀 봅니다. 네. 왜냐하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2019년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주요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2019년 1월 1일 신년에 네.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북한의 수뇌부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인민복이 아니었어요. 정장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정장. 왜? 정상 국가로의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정상들이 대부분
정장을 입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민복을 버리고 정장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정상 국가로의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고 사실상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있었을 때 과도하게 직책이 한 사람에게 몰려 있었습니다. 이걸 다시 할아버지 김일성 때로 돌리는 것. 그러니까 당 중심으로 나눠서 통치를 하겠다. 당 중심 국가로서 발돋움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8월 더 있군요. 19일이었습니다. 제 7차 전원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제 8차 전원회의 발표를 했습니다. 네. 2021년 1월 내년 1월에 모집을 하겠다, 당대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전문가들은 또 이런 일각의 해석을 했었죠. 미국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되면 1월에 취임하고 나서 바로 협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인가요? 왜냐? 언제부터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북한을 먼저 만나는 게 급선무였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은 변방의 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월에 누가 취임한다 하더라도 북한과 제일 먼저 협상에 나서지는 않을 겁니다. 차후에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월에 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냐? 네. 그냥 신년에 새로운 계획을 빠르게 짜겠다라는 것이고 8차 당대회 직전이 7차 전 당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2016년입니다.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딱 5년. 경제개발 5개년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올해 코로나도 있고 남북 협상 그리고 미국 협상 아무것도 안 됐어요. 네. 그래서 하는 건 8월 아무것도 19일에 이루어지지 발표를 했죠. 인민의 생활이 향상되지 않았다. 네. 경제 실패를 인정했던 겁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북한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가입니다. 정보관면이 매우 가려져 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억측은 피해야 한다는 말씀 같습니다. 자, 사실상 2인자가 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러면 2인자가 곧 후계자인가요? 강영호요? 네, 아닙니다. 저는 언제든지 간에 위기 상황에서는 김정은이 직접 다시 전면에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창석 요원의 날카로운 분석에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저는 지금 북한이 가장 국제사회에 내놓고 싶어하는 변화가 정상국가로의 변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상국가의 롤모델은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중국의 집단 지도체제를 벤치마킹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이상한 나라가 아니라 당신들이 세계 2강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처럼 무엇인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분배되어 있는 정상국가라는 것들을 어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지금 이 위임 통치라는 것들을 내세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또 다른 맥락에서 보면은 김정은 리더십의 일종의 자신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십의 자신감이 없으면 권력을 자기가 다 꼭 쥐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리더십에 자신이 있고 북한이 내가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권력을 적절하게 자신의 수하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위임 통치는 김정은 리더십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라는 또 다른 방증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주제는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5.18 민주연합과 광주 시민 앞에 부디 이렇게 용사를 구합니다. 부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두 번 무릎 꿇은 김정일입니다. 지금과 관련한 이슈맵이 뜨고 있죠. 자, 이슈맵 2016년 1월 31일 국보위 참여, 빌리 브란트, 신파극대 역사의 진전, 호남 제2지역구 갖기 운동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보이네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가봅시다. 앞서 영상에 나왔듯이 김정은 위원장이 5.18 민주묘지를 찾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 1월 31일에도 똑같이 이렇게 무릎 꿇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언론에서 연일 대서특필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일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4년 전에 똑같은 장소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무릎을 꿇은 적이 있었습니다.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었죠. 약간은 뭐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은 당시에 이 호남에서 민주당의 입지가 좀 위험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치고 올라오면서 민주당이 이 호남 내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진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때 무릎을 꿇은 것이라 지금의 이제 통합당으로 바뀌긴 했지만 같은 비대위원장으로서 무릎은 꿇은 그 뒷배경이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또 추측을 하게 하는 건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또 다른 키워드가 또 있는데요. 바로 신고부 참여 관련된 이슈입니다. 전두환 신고부에 참여한 사실은 이미 좀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네. 국보위 참여를 했습니다. 이 국보위라는 것이 이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줄여서 이제 국보위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12.12 사태 이후에 최규하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 혼란을 수습한다는 이유로 이제 신군부 세력이 국보위를 만들었었는데 이 당시 국보위 위원장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최규하 대통령이었고요. 네. 행정 강요가 10명, 그리고 군 요직자가 1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상 군의 입김이 절대적이었고 그 산하에 상임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상임위원회가 흔히 말하는 실세였습니다. 그러니까 13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상임위원장이 바로 전두환 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씨가 쥐락펴락을 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이 13개 위원회 중에 재무, 내무, 외무, 뭐 법제사법, 지금의 국회 상임위원회가 똑같습니다. 그중에 재무분과에 분과위원을 참여를 했는데 네. 본인은 2016년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재무분과위원회 참여한 이유는 네. 부가가치세 폐지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차출되어 갔다.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당시 새누리당의 상임고민이었던 김용갑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적극적이었다. 진실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직접 밝히고 다른 당사자들이 모두 증언하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밝혀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 부가가치세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 집권을 무너뜨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 부마항쟁 때 부가가치세를 철폐하자라는 슬로건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부마항쟁에 시위에 참여했었던 시위대 중에 그 공공기관에 방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세무서도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올리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1차 조세저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를 폐지해달라고. 왜냐하면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당시 들어가서 부가가치세는 필요하다. 세수 증대를 위해서. 그래서 네. 폐지 반대를 했다라는 증언은 실제로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의 증언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출이냐 적극적 참여 의사냐는 잘 모르겠지만 네. 부가가치세 폐지 반대한 것은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참여했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네. 무릎을 꿇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방명록에서 빌리 브란트는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빌리 브란트는 누군가요? 김정인 비대위원장과 비교할 만한 사람인가요? 예, 그 빌리 브란트는 서독의 수상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1970년 12월에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 있는 그 게토 봉기 기념비를 찾아서 독일의 유대인 학살에 대해 참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어떤 그 참된 사죄의 상징으로 이제 불리게 된 것인데, 그래서 정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다. 또 이 김종인 위원장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독일 그래서 공부하죠. 이 빌리 브란트 흉내내기를 한 것 같다. 예, 뭐 이런 의견을 언급을 했었죠. 네, 흉내를 2번 낸 건데요. 2번 무릎을 꿇었으니까요. 실제로 독일에서 기본소득에 관련된 많은 공부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도 역시 독일 우파의 정책이기도 하죠. 이번 네. 정강 정책의 최앞선 일본 정책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또 다른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여야 모두 심파극대 역사의 진전이라고 하는 키워드인데요. 여야에 관련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온갖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이제 와서 새삼 이 무슨 심파극인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래도 역사의 진전이다. 과거 정치인들이 못했던 부분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왜 이토록 오래 걸려야 했는지 돌아봐야 하겠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인데요. 장제원 의원의 입장은 극찬에 가깝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장제원 의원은 처음부터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잖아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까지. 그런데 순간적으로 통합당의 지지율이 오르니까 태세 전환이 빠르네요. 네.
자, 모두 한마디씩 평가를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요원들 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어제 쇼라도 의미 있는 쇼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혹은 공직자들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공감의 의무입니다. 공감의 의무.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분들, 고통을 당하는 분들, 그리고 서민들의 아픔에 정치인들이나 공직자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 많은 시민들이 가장 분노해 왔거든요. 그런데 보수와 진보를 놓고서 그 공감의 의무의 정도를 비교해 보면 특히 보수가 그 공감의 의무에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공감의 의무를 지키지 못해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렇게 되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보수가 그동안 취약했던 그 공감의 의무를 다시 한번 각성하는 계기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들어 줬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우리나라 정치가 한 차원 더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쇼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한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강양구 요원과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 이 5.18 같은 우리 역사의 그 비극 앞에서 뭐 보수냐 진보냐 하는 그 정치적 입장 차이로 뭐 나를 세우고 하는 것이 과연 뭐 얼마나 사실 뭐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빌리 브랜트를 뭐 흉내를 낸 것인지,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어느 정도 뭐 보여주기식의 의도가 있는 것인지 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분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예, 또 앞에서도 짚어주셨듯이 또 어떤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된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짧게 좀 말씀드리면은 진심이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네. 전략적인 이유도 또 하나가 전 될 거라 봅니다. 2016년 당시는 사실 저도 저때 정치인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당 생활을 했습니다. 네.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모셨고요. 네. 제가 출마한 지역에 지지율에 와달라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때부터 굉장히 싫어하긴 했었지만 혹시 5.18 묘역에 무릎 꿇었던 것도 네. 의견이었습니까? 그때는 진심이자 전략, 그때도 진심이자 전략이었습니다. 네네. 그 당시에는 이제 호남 민심이 너무 안 좋았고, 지금은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고 싶지 않은 전략적인 이유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여야 진보 가릴 것이 없는데 중도로 확장해야 되는데 극우 인사들에 파묻혀가지고 계속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중원으로 나가지 못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끝내고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진심이든 전략이든 이 부분이 끝까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공감을 안 해주셨군요. 네, 지역구 관련된. 굉장히 분개했습니다. 다들 길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짧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하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네. 연락 없다가 갑자기 찾아와서 무릎 꿇고 돈 빌려달라는 사람의 말은 믿지 마라. 예. 그런 사람 돈 빌려주면 다시 연락 끊긴다. 네.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돈 빌리려면 미리 장기간 연락을 하거든요. 근데 왠지 더 나빠. 밑작업을 하시나 봐요. 네. 그 정도는 해야 진정성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찾아와서 무릎 꿇고 그러면 궁지에 몰린 사람은 무슨 말, 무슨 행동이든 합니다. 자, MC 장모님의 얘기를 정리하자면 정치는 공감도 중요하지만 공감할 자격도 중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보수 정당의 대표로서 처음 무릎 꿇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우리 못지않은 따끔한 질책이 나왔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고 오시죠. 통합당이 진정으로 저희 호남하고도 같이 저기가 된다라면 그들은 뭔가 제명을 하든지. 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2월 국회 토론회에서 일부 통합당 의원들이 5.18 유가족을 폄훼하는 망언을 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창석 의원. 네. 뭐 일부 의원이지만 직접적인 그 폄훼 발언을 남겼던 거는 김순례 전 의원입니다. 뭐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이름 굳이 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리더는 꼭 문서로 이야기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서로 이야기하면 기록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정강 정책에 딱 6글자만 넣으면 이 논란은 종식이 된다. 무슨 말이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폄훼 발언을 하는 사람은 공천 배제한다. 6글자만 넣으면 아무도 함부로 얘기 못 할 겁니다. 제일 무섭죠, 공천 배제. 근데
중간에 두 글자만 빼면 공천 한다가 되는데. 설마 그 배제한다와 한다를 구분하지 못하고 한다면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옛날로. 그렇습니다. 어제였죠. 20일이었습니다. 통합당 정운천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호남 제2지역구 갖기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지난 총선이었죠. 20대 총선에서 전북에서 유일하게 당선됐던 이 통합당 의원입니다. 정운천 의원이 8월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야기입니다. 21대 총선에서 통합당은 호남의 의원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죠. 네. 그에 따라 이번에는 호남 제2지역구 갖기 운동 그리고 호남 인사 비례대표 우선 추천제를 추진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비례대표 당선권인 20명 네. 안에 25%를 호남 인사로 배치하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무릎 꿇은 지 하루 만에 곧바로 청구서를 내미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전력과 진심이 혼재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자, 지난 4월이었습니다. 비대위 출범 당시부터 호남 민심 잡기를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로써 차기 집권 교두보 마련을 위한 호남 끌어안기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 저는 성공하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호남이 그동안 여러 차례 보수 정당의 구애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당에게 곁을 둔 적이 없습니다. 이제 호남에 유일하게 곁을 두었던 것은 이제 야당 중에서 제3지대로 밀려났던 분들이 일시적으로 호남 사람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이 호남의 지역구 의원들을 배출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여러 차례의 구애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당에게 호남에 한 번도 곁을 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호남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그런 노력은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성공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창석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운천 의원 본인 자체가 호남 TO, 그러니까 지역 균형 TO로 이제 20번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고 또 20대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을 또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의 자유한국당 전신 아닌 바른미래당 소속이었긴 하겠지만 저런 시도 자체는 좀 좋다. 네. 다만 반응이 올 때까지 도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하다가 그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동안 그랬고 지금 21대 국회 선거할 때도 253개 지역구였는데 호남 일부 지역에 미래통합당은 공천하지 못했습니다. 출마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선되지 않을 거니까 아예 출마를 안 했거든요. 근데 정운천 의원이라든지 뭐 이정현 의원이라든지 분명히 선례가 나왔거든요. 네. 호남 민심을 잡을 수 있다는 선례가 나왔기 때문에 진정으로 원한다면은 지역구 후보를 모두 내고 그 지역구에 부딪힐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심이라면 될 때까지 문을 두드리겠죠. 네. 자, 김종인 위원장, 지금까지의 보수 정당 대표들은 하지 못한 의미 있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제 꿇은 무릎에 대한 진정성은 이제부터 차차 공들여 보여줘야 할 겁니다.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맵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오창석 의원과 저 MC 장원이 함께 진행하는 티키타카 뉴스입니다. 이름 그대로 오창석 의원과 제가 서로 티키타카 하면서 가볍게 뉴스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평소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워낙 티키타카 잘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짧게 5, 6분 동안 티키타카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뒤에 있는 이 최첨단 비디오 월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TBS에서 보기 힘든 굉장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이걸 저희한테 줬다는 얘기는 킹슈맨에 대한 기대가 상당하다는 얘기예요. 네, 다 준 거예요, 저걸. 네. 예. 이 정도면 다 준 겁니다.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 비디오를 통해서 주제 함께 보시죠. 네, 벌금 조심하세요. 이 문구입니다. 아니, 그렇게 킹슈맨. 하시면 안 되는데. 왜 어떻게? 맞아요. 그 아시잖아요. 그 약간 거. 벌금 조심하세요. 그렇죠. 네. 이런 느낌이죠. 역시 모자라.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꾀꼬리 하다가 목이 한번 갔거든요. 그래서 긴장을 좀 했었는데 이제 목이 좀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티키타카 벌금 조심하세요. 되네요, 이제. 티키타카 하는데 제가 연기가 안 됩니다. 치료타인데 어쨌든 킹슈맨 티키타카 첫 번째 이슈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만 봐서 좀 잘 모르겠어요. 네. 둘 이상 모이게 되면 아무래도 아름다운 누군가의 이 뒷담화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안 그렇습니다만. 네, 그런데 이 학부모님들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학부모님들끼리 모였을 때 누구누구 엄마가 그렇다더라. 누구누구 아빠가 그렇다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 벌금 500만 원 형이 나왔거든요. 아니,
그 뒷담화 조금 했다고 벌금 500만 원은 그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사람의 인격이 네. 500만 원 가치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네, 일단 이 내용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요. A씨가 등장을 합니다. A씨가 자녀의 생일 파티에 가서 다른 학부모에게 누구누구 부모, 누구누구 아버지가 원생과 성추행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대.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뒷담화치고는 심했네. 네,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당사자 부모가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요. 영화 올드보이도 안 보셨나 보네요. 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게 형법 307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전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분명히 1대1이긴 했지만 이 1대1의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절대 어디 가서 말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예훼손으로 걸렸고요. 1대1 채팅방에서 얘기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걸리시니까 1대1 채팅방에서도 험담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앞으로 뒷담화 하시려면 이 책상 위에 500만 원 쌓아놓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분노 지수가 올라가서 헤어드라이기를 1시간 동안 틀어놓고 있다가 화재가 났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오창석 의원 혹시 층간소음으로 고생하신 적 있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자면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네. 층간소음을 고생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둔한 편입니다. 네, 저는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이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너 중에 하나로 발뒤꿈치를 들고 들어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제 윗집에 사시는 분은 발뒤꿈치로만 걷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정말 고생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격한 마음에 인터넷에 층간소음 복수를 한번 검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하려고 하셨어요? 아니 검색만 해봤습니다. 검색만 해봤는데요. 네. 우퍼 스피커, 고무망치 등의 장비들이 실제로 검색이 되더라고요. 사진 안 왔습니다. 네. 검색만 해봤었습니다. 근데 또 조심하셔야 될 것이 이 스피커 보복 하시면 또 벌금 500만 원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네, 오늘 500만 원 특집이네요. 단천만 원 특집. 네.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네, 여기도 A씨가 등장을 하는데요. 2017년 강남구 소재 한 아파트에 1층에 입주한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입주하고 나서부터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정중하게 가서 너무 시끄럽다, 좀 조심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인터폰을 해도 받지를 않고 경비실에 얘기해도 듣지를 않고 오히려 이렇게 찾아오는 거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적반하장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저주파 스피커 소리처럼 더 누가 의도적으로 만든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A씨 부부는 수면장애, 만성위험 등등이 이제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경찰에 민원에 접수하고 서울시 소음실에도 민원을 접수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또 그 사이에 올라가서 과일이랑 선물 주면서 좀 조심해달라고 정중히 또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아서 소송까지 갔는데요. 또 소송까지 가기 전에 소음 진동 기술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불러서 증거를 잡기 위해서 소음을 측정했거든요. 근데 층간소음 이 규정이 한 45데시벨 이내면은 용인이 돼요. 근데 그 집의 데시벨은 90데시벨이시. 두 배가 넘네요. 네. 네, 이 정도면은 공장에 기계 돌아가는 소리 정도라고 합니다. 이걸 증거로 제출했고 결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벌금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네. 자, 이 층간소음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굉장히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우리 오창석 의원이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전화번호부터 바로 소개를 해드리면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입니다. 이웃사이 느낌이죠? 네. 1661-2642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연락하셔서 갈등 중재를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티키타카 뉴스 마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지금까지 MC 장원, 오창석, 티키타카 뉴스였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 퇴치본부 투캉스 시간입니다. 강지원 의원, 코로나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코로나 날씨 정보입니다. 여전히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총 288명을 기록했는데요. 국내 발생 인원이 276명, 또 해외 유입이 12명으로 집계되면서 일주일째 신규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에서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역별 코로나 날씨 상황 알아보시죠. 먼저 서울과 경기 지역은 연일 확진자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135명, 경기 지역 85명, 인천에서 1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수도권에서만 총 확진자 230명이 추가가 됐고요. 가급적 외출은 삼가셔야겠습니다. 부산 지역에서도 확진세가 강한 비가 내립니다. 각별히 조심하셔야겠고요. 대전과 경남 지역도 신규 확진자가 10명 미만으로 발생하면서 다소 구름 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와 울산 지역입니다.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 나오지 않았고요. 화창한 날씨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네요. 그 어느 때보다 백신 치료제가 간절해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빌 게이츠의 MS 창업자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아주 우울한 코로나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어떤 겁니까, 강요원? 네, 그렇습니다.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수백만 명이 앞으로 더 죽고 내년 말이 되어서야, 그러니까 2021년 말이 되어서야 코로나19가 종식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우울하네요. 네, 우울합니다. 그런데 이 우울한 전망을 빌 게이츠가 내놓았다라는 것이 저는 더 우울해졌습니다. 왜 빌 게이츠가 내놓았다는 것이 우울하다는 이야기냐면, 빌 게이츠는 전 세계 백신 개발의 모든 정보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중국, 영국, 미국, 독일 등에서 경쟁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 중인데요. 특히 미국, 영국, 독일 등 서방 국가들에서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정보가 빌 게이츠에게 집적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빌 게이츠가 그래서 최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낙관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백신 접종이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내년 여름까지는 백신 접종이 가능할 수 있다 등등의 낙관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비관적인 전망으로 돌아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백신 개발과 관련된 약간 비관적인 정보들을 빌 게이츠가 접하고서 수백만 명이 앞으로도 희생되고 내년 말 정도가 되어서야 이 코로나19 유행이 진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내놓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미국의 백신 개발 비즈니스를 축지법 작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더군요. 네. 군 장성이 주도하고 있기도 한데 그래서 큰 기대가 있었는데 그래도 역시 비관적인 상황인 거군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또 우리나라의 백신 개발을 또 장려한 그런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긍정적인 전망은 없는 건가요, 그럼? 네, 이제 너무나 실망하실 것 같아서 제가 긍정적인 전망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제 빌 게이츠와 함께 또 많은 시민들에게 익숙하신 백신 전문가가 앤서니 파우치 소장입니다. 네. 예. 미국 방역 당국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인데요. 이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이제 한 달 전쯤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신보다도 올 가을까지 등장할 수 있는 치료제가 오히려 더 희망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치료제가 어떤 치료제냐면 항체 치료제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개발 중이고 미국에서도 개발 중이고 중국에서도 몇 개 제약사들이 개발 중이고 임상시험에도 들어간 항체 치료제가 있는데요. 그 항체 치료제가 올해 가을까지 등장한다면은 그리고 그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이 된다면 백신이 나오기 전에 우리에게 굉장히 든든한 무기가 지어지는 셈이기 때문에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저렇게 긍정적으로 전망한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백신이나 치료제 전문가 몇 분과도 이 토론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백신보다는 항체 치료제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항체 치료제가 조금 완성된 형태로 나온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든든한 무기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하루빨리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사상 초유의 방송가 셧다운 사태 전해드렸는데요. 엠요원, 방송과 관련된 코로나 소식 들은 게 있나요? 네, CBS에 이어 SBS 상암 사업도 코로나19로 인해 셧다운이 됐습니다. 이 드라마 출연 배우 중에 확진자가 나타나서 드라마
드라마 촬영이 전면 중단된 일도 있었는데요. 이 배우와 동선이 겹치는 배우들도 지금 현재 검진을 받고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최근 들어서 방송가 또 연예계에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TBS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다면 그 이후에 어떤 절차로 어떤 조치가 취해지게 될지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이 킹슈맨 스튜디오 네. 6층에서 확진자가 나온다. 그럼 그 이 위에 있는 뭐 뉴스공장 스튜디오까지 다 폐쇄가 되는 건가요? 굉장히 무서운 지금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알아두면 좋으니까요. 네, 그 뭐 깡이죠 그게. 네. 네. 사실은 어쨌든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뭐 적절한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 5명 중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네, TBS 건물 전체가 폐쇄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우리 5명의 지금까지 중요한 동선은 1층과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생방송을 하고 있는 6층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층과 6층을 중심으로 우리의 동선이 부분적으로 폐쇄가 되지 건물 전체가 폐쇄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왜 어떤 건물들은 확진 환자가 1명만 생겨도 건물 전체가 폐쇄가 되느냐? 네. 거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확진 환자의 동선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을 때는 그분이 건물 내에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만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물 전체를 폐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방역당국의 일관된 지침은 건물 전체 폐쇄는 가능하면 하지 말라라는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선제적으로 확진 환자가 1명 생겼기 때문에 우리 건물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틀 정도 문 닫고 다 소독하고 방역을 하겠습니다라는 취지에서 건물 전체가 폐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 퇴치본부 투캉스였고요. 강지훈 요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지금부터 이어진 순서는 킹덤 시간인데요. 오늘의 킹덤 주제는 여러분의 관심을 끄는 국제 이슈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방송 4회 만에 저희 킹슈맨이 드디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겁니까? 네, 이제 그럼요. 국제 이슈까지 다루게 네. 됐습니다. 이 국제 소식 알려주실 요원 한 분 모셨습니다. 서울신문 기자로 활동 중인 송현서 요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신문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요원 송현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있을 텐데요. 킹덤 주제. 틱톡은 왜 트럼프의 표적이 됐나?입니다. 본격적인 주제를 얘기하기 전에 틱톡이 뭔지 오창석 요원이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믿고 보는 오창석의 밑줄 쫙 한 줄 브리핑. 틱톡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화면 보시죠. 네, 틱톡을 상징하는 숫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차례로 15초, 그리고 20억 건 8천만 명인데요. 15초는 중국 스타트업 바이트댄스가 개발한 15초 분량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영상의 길이죠. 네, 영상의 길이. 20억 건은 누적 다운로드 수고요. 네. 8천만 명은 무려 하루 이용자 수를 나타내고 전 있습니다. 세계에서 8천만 명. 네,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군요.
네. 저는 이 틱톡을 이야기할 때마다 네. 올 봄에 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가수 지아코 씨의 이 아무 노래 챌린지가 떠오릅니다. 그때 네. 엄청 따라했거든요. 네, 따라하셨으면. 아무 노래는 일단 틀어. 아, 분위기가 겁나 싸요. 잘하셨어요. 잘했습니다. 아주 노래 가사대로 진짜 분위기가 겁나 싸네요. 틱톡 세대가 아닌 건 아니죠. 아저씨 두 분을 모르시는 것 같은 느낌도. 아, 모르지 않아요. 저는 틱톡이 네. 나왔을 때 네. 한번 깔고 해보지는 않고 네. 그냥 이렇게 어떤 컨텐츠들 올라오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네.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잘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강양구 요원께서 한번 해보시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기다리겠습니다. 네네.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안 됩니다.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반대편에서 이게 등산 가시는 거예요. 아무튼 적응 안 돼가지고 네. 네, 삭제했습니다. 아, 네. 네. 자, 아무 노래나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 말이나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틱톡을 금지하겠다고 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대선과 연관지을 수밖에 없겠다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이 틱톡이라는 앱 자체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일단은 이 퇴출을 시키겠다고 90일 이내에 미국 기업이 사지 않으면 나가게 하겠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게 표면적인 이유고 사실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대선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대선하고요. 네, 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게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네. 아메리카 퍼스트죠. 미국을 다시 그런데 위대하게라고 했는데 그렇죠. 위태롭게 만들었죠. 네, 위태롭게 만들었는데 일단은 G2로 거론되고 있는 중국을 공공의 적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공공의 적을 깨부수고 이기면 우리 미국이 다시 전 세계 퍼스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사실 내세우고 싶어 하는 게 욕심이 있는 거고요. 네. 여기에 이제 IT 패권 자리를 두고 선두 자리를 중국과 계속 다투고 있었는데 네. 이번 틱톡이나 위챗 사건을 통해서 이런 패권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게 속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IT 패권을 처음으로 틱톡이 중국을 통해서 뺏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군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데 중국 자본이 들어간 앱이나 혹은 온라인 플랫폼은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 틱톡이 대상이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틱톡이 미운털이 박힌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미운털이. 왜 미운털이 박혔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난 6월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네. 네, 이게 그 트럼프가 6월에 그 털사라는 지역에서 유세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이 틱톡 내부 안에서 반 트럼프 운동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던 네, 이른바 거죠. 노쇼 캠페인이 일어났죠. 맞습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 BTS 팬들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었던 걸로 맞습니다. 기억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뭐 CNN이나 이런 데서 보도를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이 유권자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노쇼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서는 트럼프가 유세 현장에 갔는데 텅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굴욕적이고 지우고 싶은 역사인데 문제는 여기에 이 틱톡이 개입이 되어 있었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아, 뒤끝이네. 네. 뒤끝이 심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여기서 잠깐 맞히면 킹이 되는 킹덤 퀴즈 갑니다. 네. 네, 트럼프의 인물 관계도입니다. 트럼프가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배신을 한 사람인데요. 이 물음표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1번 오바마, 2번 마윈, 3번 알라딘. 이건 참, 네, 이거는 오창성 의원이 하실 것 같은데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원래 친했다가 배신했으니까 오바마는 원래 안 친했기 때문에 네. 1번 오바마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좀 책을 안 읽으세요. 약간 서점 느낌 나는 3번은 좀 아닌 것 같고 네. 그 정답은 2번 마윈입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정답은 2번 마윈이었습니다. 네. 제 역할은 출제까지만이고요. 해설은 우리 송윤석 위원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해설해드리겠습니다. 네, 빌 게이츠와 트럼프는 사실 알려진 대로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죠. 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빌 게이츠가 꾸준히 굉장히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는 반대 행보를 갔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사실 전염병 준전문가라고 불릴 정도로 이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네. 때문에 지금까지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꾸준히 비난을 해왔는데요. 이거에 있어서 뭐 굉장히 트럼프와 사이가 안 좋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초에 이미 MS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틱톡 인수 협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인터뷰에서는 이 빌 게이츠가 MS의 틱톡 인수를 두고 독이 든 성배다.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경쟁자, 유일한 경쟁자를 이렇게 때려 죽이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네.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틱톡을 이제 MS가 인수를 하게 되면 인수 과정에서 생기는 수익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수익의 상당 부분을 미국 재무부에 지불하라. 라는 명령을 트럼프답네요. 내렸어요. 네, 네. 트럼프답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실 MS가 만약에 틱톡을 실제로 인수를 하게 되면 네. 미국 재무부의 요청이라든지 트럼프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다 일일이 미션을 처리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독이 든 성배다 이렇게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MS의 사티아 나델라 CEO의 경우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틱톡 인수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구글이나 페이스북한테 밀렸던 소셜 네트워크 미디어 서비스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트럼프와 빌 게이츠를 불편한 사이로 표현했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틱톡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가요? 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와 이 MS와 틱톡이 이제 인수를 지금 협상을 하고 네. 있는데 이미 그 사이에 MS 말고도 뭐 오라클이라든지 뭐 트위터라든지 트위터? 네, 네.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인수 협상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MS가 실제로 뭐 인수를 거액을 주고 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긴 하지만 뭐 오라클 같은 경우는 미국 대통령과 또 굉장히 친분이 깊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CEO가 트럼프하고 매우 가깝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까 정답이 그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었는데요. 네. 뭐 저도 마윈이랑 트럼프는 비교적 뭐 호의적인 관계였다라고 알고 있는데 둘이 사이가 틀어진 것은 트럼프가 틱톡을 넘어서 이 알리바바까지 뭔가 규제를 하려고 하는 시도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마윈이 알고 계신 것처럼 중국 당국보다는 미국하고 훨씬 관계가 좋았죠. 매우 그래서 친미적인 기업인이죠. 오히려 네. 중국 당국에서 굉장히 배척을 받았던 인물이 네. 마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위챗과 그리고 더불어서 뭐 틱톡이라든지 이거 나가서 알리바바까지 규제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앞으로 마윈이 뭐 지금 회장은 아니지만 창업자로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트럼프 집권 초기에는 100만 일자리 미국에 만들겠다. 이게 네. 마윈의 약속이었는데요.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상황이 바뀌어버렸네요. 네. 자, 어쨌든 트럼프는 이렇게 열심히 틱톡을 때리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중국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미국이 지금 전방위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뭐 화웨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심한 공격 때리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은 생각보다 소극적인 반응을 네.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쉬울 게 없다. 네, 아쉬울 게 없는 거죠. 사실 뭐 한 3년 전에 있었던 관세 전쟁 때 이미 네. 꽝 붙었던 전력이 있고 당시 양쪽 다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전을 좀 피하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보복 카드에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썼다라는 게 사실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중국이 자국 내에서 지난달에 이제 미국 그 애플 앱스토어 안에서 뭐 미국 게임 몇 개를 좀 삭제하는 조치를 하게 됐지만 굉장히 효과가 미지수였죠. 별로 미미했고요. 이 현재 미국의 틱톡의 이 퇴출 과정 자체가 한 10여 년 전에 야후나 유튜브를 중국에서 쫓아낼 때 구글을 중국이 쫓아냈던 썼던 상황. 네. 그런 방법을 그대로 벤치마킹한 거기 때문에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크게 지금 방법이 뾰족한 수가 없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 앱이 뭐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쓰고 있는 한국에서 쓰고 있는 미국산 앱인 페이스북이나 네. 유튜브 그리고 중국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국산 하드웨어인 뭐 애플 노트북 이런 것들도 사실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미국도 그리고 중국도 서로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글로벌의 무역의 균형도 잘 맞추고 네. 이런 상황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국제기구들이 당연히 공조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힘의 논리에 좀 쏠리지 않는 그런 네. 공정한 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강대국들이 싸우면 항상 어부지리를 얻는 쪽에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페이스북일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이 아무래도 틱톡한테 시장을 빼앗기다가 밀레니엄 Z 세대들한테 드디어 리더십을 되찾을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인공지능 개발에서 틱톡과 페이스북의 경쟁이 치열해질 텐데 그 빅데이터를 미국의 빅데이터를 빼앗기지 않고 중국이 다시 갖고 오게 되겠죠. 자, 어쨌든 오늘 틱톡은 왜 트럼프의 표적이 된다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 어록 이렇게 제시해 볼까 싶은데요. 세계 무역의 이중잣대 속에 피해는 소비자가 입는다.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지금까지 덤으로 알아보는 깊이 있는 주제, 고품격 시사 코너 킹덤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실시간 댓글 상황을 알아보고 싶은데 MU와 마지막으로 유튜브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가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 상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시 접속자 상황.
네, 작가님이 저한테 이걸 보내주시거든요. 네. 분위기가 좋으면 숫자를 보내주세요. 근데 구체적인 숫자를 안 보내주시는 걸로 봐서 많이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막바지다 보니까. 네, 그리고 아무래도 좀 다른 일들이 많으셔서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아주 약간 빠져나갔고요. 하지만 화요일 날 첫 방송 시작하고 나서 네.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승 그래서 추세가 중요한 거죠. 네. 네,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댓글들이 올라왔는데요. 자, 아침 시간이라 허기지시죠? 보약 한 첩 해드리고 싶어요. 라고 댓글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요. 제 보약은 우리 신기주 국장님. 진행자님께 네.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제 꿀떡꿀떡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장 입으니까 카리스마 넘치네요. 아는 형님 양장점 하는데 협찬해드리고 싶네요. 라고 아는 형님 가게라 그냥 마음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본인 가게 아니라고. 예. 혼자 보기 아까운 프로네요. 입소문 많이 낼게요. 라고 또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킹슈맨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매너와 실력을 갖춘 최정의 요원들이 함께하는 본격 캐주얼 시사 액션 킹슈맨.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